네,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받아본 소개 중에 제일 길고 너무나 제가 좀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소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그 28동은 저에게 추억의 공간이긴 합니다. 제가 그 의예과 구사학번이었거든요. 94년도에 이제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 있었죠. 94, 95년도에. 그때 28동이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좀 허름한 건물이었는데 여기서 화학하고 그때 유기화학인가 이제 두 과목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면서 왔는데 건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듣다가 강의를 처음으로 지금 28동에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그 강의를 하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MRI 연구나 뭐 이렇게 이론이나 그런 거 공부를 해보셨나요, 다들? 네, 다 해보셨고 혹시 안 해보신 분? MRI 뭐 좀 생소하다. 조금 있으시네요. 그럼 이제 요분들 때문에 제가 살짝 이제 그런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다. 한 가지 더가 글린 파티 플로우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글린 파티 플로우? 네. 아마 하프 앤 하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요게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그 지식의 변화가 있는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제 그 한 2013년, 12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CSF라는 게 그 뇌를 싸고 있는 물이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뭐 대학교 준비하실 때 생물을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CSF 역할이 뭐냐라고 이제 생물학 책에 나와 있는 거는 뭐 뇌를 보호한다, 충격으로부터. 그다음에 뇌를 이제 떠 있게 하면서 그 뇌의 무게를 사람이 좀 적게 느끼게 해준다. 뭐 이런 식의 물리적인 그런 효과에 대해서 주로 나와 있었고 어떤 바이올로지나 뭐 생화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냥 뇌를 싸고 있는 물이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주 그 컨셉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CSF라는 게 뇌 안으로 들어가서 뇌 안에 있는 노폐물을 청소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컨셉이 최근 10년 동안에 거의 이제 뭐 확정이 됐죠. 이제는 거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악유하는 분은 없는데 이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일 거냐. 그다음에 이거의 패스웨이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한 아주 그 분자 생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나오고 있고 아마 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매달 수백 편의 페이퍼가 나옵니다. 기초 연구부터 임상까지. 근데 그럼 이제 사실 저는 영상의학과 의사거든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왜 제가 이제 이 분야를 이제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초반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이제 실제로 이제 이 글린 파티 플로우에 대한 영상을 하기 위해서 MRI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식의 연구가 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뭐 개선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처음에 이제 보이는 좀 단어도 좀 생소할 겁니다. GD가 이제 그 G드래곤이 아니고 그 게돌리늄이라는 이제 조영제입니다. 그 MRI나 CT를 찍어 보신 분도 아마 병원에서 있으실 텐데 그 이런 CT나 MR 찍기 전에 그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주사를 그 맞고 무슨 약물을 투여하고 MR이나 CT를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투여를 받는 약물이 조영제입니다. 컨트라스트 에이전트. 근데 CT 같은 경우는 아이오다인, 요드 베이스의 조영제를 쓰고 MRI 같은 경우는 게돌리늄이라는 그 원자 이름이죠. 얘가 사가 이온이죠. 요 원자 베이스의 조영제를 써서 MRI를 찍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게돌륨이라는 게 그 T1 쇼트닝이라는 이펙트를 일으키는데
MRI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물 분자를 영상화하는 기법입니다. 물 분자, 수소죠, 수소를 영상화하는 기법인데 이 수소의 신호를 게돌륨이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 T1 쇼팅이라는 이펙트를 만들면서 영상을 좀 밝게 해주는, 기본적으로 T1 영상이라는 걸 좀 밝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어떤 병이 있을 때 조영제가 가서 잘 보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돌륨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매일 병원에서 뭐 서울대병원만 해도 하루에 뭐 몇백 명이 투여를 받는 아주 자주 쓰이는 그런 물질입니다. 게돌륨의 역사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80년대 말쯤에 처음으로 이제 게돌륨 베이스의 조영제가 이제 의료 시장에서 쓰이게 됐고, 제가 레지던트 때 2002년부터 6년까지 했는데 그때 교과서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게돌륨 조영제는 너무나 안전하기 때문에 막 써도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예 그 교과서에. 그래서 뭐 CT 조영제를 쓰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뭐 신장 기능이 나빠서 못 쓰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게돌륨 조영제를 써서 MR을 찍어라. 그게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2010년경부터 데이터가 30년 쌓이니까 게돌륨도 부작용이 있다. 충격적인 그런 데이터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게돌륨을 쓰기 전에 동의서도 받고 이게 이런 부작용도 있고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서 써라,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 막 나옵니다. 그게 또 이제 2010년 전후로 해서 많이 바뀐 이제 의료의 환경이었고, 그럼 이제 게돌륨 디포지션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제 사실 제가 일본 연구자들하고 친한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이분들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한 길만 파는 거죠. 한 길만. 정말 아주 내로우한 필드를 30년 동안 연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가 뭐 이렇게 이 어떤 리스펙이나 그런 걸 이제 뭐 한 20년 뒤에는 받겠죠. 그런 거를 받기 전까지 10년, 20년을 꼭 파서 그 필드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이제 그 키우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 예가 될 텐데, 그 사실 이제 아까 이제 게돌륨이라는 게 이제 T1 영상이거든요. T1 영상에서 T1 쇼트닝을 일으키면서 밝게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 보긴 봤어요. 이렇게 조영제를 쓰지 않았는데 MRI를 찍으면 뭔가 이렇게 희끄물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원래 정상은 보이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냥 보통은 저게 뭐 그냥 아티팩트인가? 아니면 사실 칼시피케이션이 이제 우리 몸에 나이가 들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슘이 좀 침착이 됐나? 그러고서 다들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희끄물하게 보이는 이런 현상이 게돌륨을 조영제를 많이 투여받은 환자에서 생기는 거다라는 것을 일본의 칸다라는 교수가 발표를 한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쇼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게돌륨이 머리에 침착이 된다고? 진짜? 왜냐하면 이 뉴로 디저너티브 디지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단서를 이제 제공하는 그 논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추가 연구를 합니다. 요 뒷얘기를 하기 전에 게돌륨 조영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이제 게돌륨 조영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니어 스트럭처가 있고 매크로사이클릭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근데 리니어 스트럭처는 그냥 딱 봐도 그냥 직관적으로 이 주변을 싸는, 사실 이제 게돌륨 자체를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칼슘 채널 블록을 하기 때문에 그냥 죽기 때문에 킬레이트라는 그런 화학 물질로 주변을 싸요. 그래서 게돌륨이 우리 몸의 다른 이온과 아니면은 그 다른 그 매크로몰리큘하고 반응을 해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킬레이트라는 걸로 싸서 우리 몸에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킬레이트의 구조에 따라서 리니어냐 매크로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 리니어 스트럭처는 그 킬레이트가 딱 봐도 리니어하게 생겼죠. 매크로사이클릭은 게돌륨을 아예 둥그렇게 둘러쌉니다. 딱 봐도 매크로사이클릭이 스테이블해 보이죠. 굉장히 게돌륨을 단단하게 싸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건드렸는데 자꾸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런 그 예전에는 이런 리니어 스트럭처도 우리 몸에 이제 사실 게돌리늄 자체가 이제 우리 몸에 머무는 시간이 사실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가 리니어 같은 경우는 게돌리늄 아이온을 뱉어내는 거예요. 조금 오래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디소시에이션 된 그 게돌리늄이 우리 몸에 디포지션이 된다. 여러 군데. 그 또 한 가지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뇌에도 침착이 된다. 이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됐고, 매크로사이클링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다. 왜냐하면 게돌리늄이 이런 킬레이트가 잘 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칸다라는 분이 이제 2013년에 이 논문을 처음 발표하고서 주로 침착되는 게 이제 덴테이트 누클레우스와 글로브스 팔리두스, 이게 이제 베이자글리아의 가운데 있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게돌리늄 리니어 에이전트를 6번 이상 주사를 받으면 이런 게돌리늄 디포지션이 되더라. 이제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사실 이제 칸다람을 제가 일본에서 두세 번 봤었는데, 이분이 글로벌 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 이 페이퍼로 아쉽게도 이분이 비행기 공포증이 있어서 외국을 못 다닙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발표를 못하고 항상 그 밑에 제자나 아니면 뭐 동료들이 가서 대신 발표를 많이 하게 돼서 아쉽게도 이렇게 많은 발표는 못하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뒤에 많은 연구자들이 진짜냐 과연 이게, 그러고서 그 검증에 들어갑니다. 재밌게도 모든 검증 논문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견이 된 거죠. 이런 리니어 에이전트, 뭐 사실 이제 여기 어려운 말로 이제 이렇게 뭐 게더 펜테테이트 디메글로빈 뭐 이게 다 이제 조영제 이름이거든요. 그거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조영제 중에서 리니어 에이전트를 쓴 경우에는 많이 쓰면 6번 이상 쓴 경우에는 게돌리늄이 브레인에 침착이 된다. 이런 페이퍼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 아까 이제 그 주로 침착하게 되는, 그러니까 육안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그 덴테이트 뉴클레우스, 그 소뇌, 그 다음에 글로브스 팔리두스, 그 베이자 앵글리아 그쪽에 주로 침착이 된다고 발표가 됐었는데, 동물 실험을 해보니 이런 침착이 되는 현상이 브레인 전체에서 발견이 된다는 페이퍼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들도 쭉 나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게돌리늄이 그 킬레이트에서 디소시에이션이 되면서 그 매크로몰리큘, 브레인 안에 있는 매크로몰리큘과 결합을 하면서 브레인에 디포지션이 됩니다. 사실 이제 후속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침착이 되는 부위가 페리사이트였어요. 페리사이트. 그 혈관 주변의 페리사이트에 침착이 주로 되더라. 다행히 뉴런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게돌리늄 디포지션이 어떤 신경학적 병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안 나왔어요. 이게 없다는 건,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신경학적 어떤 뭐 파킨슨이나 아니면 무슨 알츠하이머나 이런 병과 유의한 관계성은 아직은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지는 마시라. 그래서 조영제를 맞더라도 모르죠. 한 10년쯤 뒤에 또 나올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에비던스는 없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재빨리 리니어 에이전트를 다 금지시켰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리니어 에이전트를 아예 팔지도 않고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영제는 매크로사이클링만 쓰고 있고, 매크로사이클링 경우에는 마시는 것처럼 게돌리늄 디소시에이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세이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뭐 동물 연구를 통해서 이게 고용량으로 게돌리늄을 이제 마우스, 렛 인젝션 한 다음에 팔로우를 했을 때 52주까지 본 경우에도 게돌리늄 리텐션이 브레인, 뭐 본, 키드니, 리버 뭐 이런 데 많이 있다는 내용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글린파티 플로우를 얘기한다고 해놓고서 왜 게돌리움 얘기를 이렇게 줄구장창 많이 할까라는 이제 의구심을 여기 가지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왜 어디를 통해서 게돌리움이 브레인으로 들어가서 침착이 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한 2010 몇 년도에 요 이슈가 나왔을 때 저도 이제 관련된 페이퍼를 쓰면서 저의 가설은 BBB가 약한 곳에 침착이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보기 위해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서 브레인에 레디에이션을 쪼이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뇌에 암이 있는 경우에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도 하지만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도 같이 하거든요. 방사선 치료를 머리에 맞는 경우에 BBB가 깨집니다. 그래서 이 BBB가 깨진 환자를 방사선 치료에 봤더니 더 많이 침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BBB가 약한 부분이 있을 거다, 분명히 브레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게돌리움 침착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틀린 생각이었어요. 물론 이제 BBB가 깨지면은 침착이 될 확률은 높지만, 그런 방사선 같은 어떤 그 악조건이 아닌 정상적인 컨디션에서는 게돌리움 조영제가 절대로 BBB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를 통해서 그 게돌리움 조영제가 브레인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글린파틱 패스웨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CSF라는 게 만들어지는 곳이 그 뇌 안에서 그 뇌실이라는 곳에, 이게 뇌실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뇌실 안에 코로이드 플렉서스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얘가 일종의 이제 필터예요. 그래서 이제 블러드가 이 코로이드 플렉서스로 가면 여기서 플라즈마 성분 중에서 일부 아주 퓨어 워터에 가까운 솔트나 글루코스나 저분자 단백질 일부만을 필트레이션해서 CSF를 만들어주는 거죠. 일종의 체감, 그러니까 그 바이오 필터 같은 개념이고요. 여기서 필트레이션해서 CSF를 만들고, 이게 뇌실로 CSF가 들어가게 되고 뇌 주변으로 CSF가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런 패스웨이인 거죠. 여기를 통해서 조영제가 CSF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CSF가 아까 말씀드린 글린파틱 패스웨이를 통해서 브레인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보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글린파틱 패스웨이가 이제 이런 게돌리움 디포지션을 일으키는 중요한 패스웨이가라는 게 이미 알려졌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요 필드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모티베이션이 한 2018, 17년 이제 그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리고 이런 백그라운드가 실제로 이제 조영제라는 걸 써서 글린파틱 패스웨이를 이미징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영제를 정맥 주사를 했을 경우에 아주 소량의 조영제가 이 코리드 플렉서스를 통해서 CSF가 만들어질 때 조영제가 흘러나가게 되고, 그 조영제가 소량이지만 그게 뇌로 들어가서 그 뇌에서 플로우를 만들고, 그 조영제를 일종의 트레이서를 삼아서 우리가 이미징을 하게 된다면 이 글린파틱 패스웨이 플로우를 우리가 MRI로 볼 수 있게 된다는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글린파틱 패스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CSF가 이런 그 뇌실에서 만들어져서 이 뇌 주변으로 갔다가 어쨌든 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의 안에 혈관이 두 가지가 있죠. 정맥하고 동맥이 있습니다. 동맥은 혈관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피를 공급해주는, 정맥은 피가 나오는 구조물이죠. 이 정맥이든 동맥이든 혈관 주변 공간이라고 해서 요 약간의 물이 들어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건데, 제가 레지던트 할 때 2000년대 교과서에 이 혈관 주변 공간에 있는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는 CSF와 연결이 없다라고 교과서에 써 있었어요. 아예 바뀐 거죠.
바뀌어서 이 혈관 주변의 공간에 있는 이 워터 컴포넌트는 CSF에서 오는 거고 CSF가 흘러 들어가서 혈관 주변 공간으로 갔다가 거기에 아쿠아포린 4라는 워터 채널이 존재하고 그 워터 채널을 통해서 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다시 아쿠아포린 4 채널을 통해서 이 뇌 안으로 들어갔던 CSF가 밖으로 빠져나온다. 이 패스웨이가 이제 글림파틱 플로우라고 명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식도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CSF가 이제 만들어져서 혈관 주변 공간으로 가서 아쿠아포린 4 채널을 통해서 뇌 안으로 가고 그 뇌 안으로 가서 그 뇌 실질에 있는 어떤 웨이스트들, 어떤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이런 웨이스트들을 청소하고 다시 뇌 밖으로 빠져나온다. 이게 글림파틱 플로우입니다. 근데 이제 쉽게 이해하려면 왠지 아체리 주변 혈관의 공간을 통해서 CSF가 흘러 들어갔다가 베인 주변의 공간으로 나와야 말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디베이트가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과연 아체리가 꼭 인플로우인지 베인이 아웃플로우인지에 대한 디베이트는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여러 논문이 나오고 있고 아마 한 3, 4년 내에 결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12년에 굉장히 재밌는 페이퍼가 나왔었는데 이 페이퍼가 이제 그 아쿠아포린 4 채널이 이 글림파틱 플로우의 그 워터 채널이다. 는 것을 처음으로 규명한 페이퍼였고요. 이 페이퍼에서 아쿠아포린 4를 낙아웃시킨 그 낙아웃 마우스를 써서 이 글림파틱 플로우를 측정을 해봤더니 아쿠아포린 4 채널 낙아웃 마우스에서 그 플로우가 떨어지더라, 느려지더라라는 페이퍼가 발표가 되면서 아쿠아포린 4 채널이 이 글림파틱 패스웨이의 키 컴포넌트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근데 또 연구가 참 할 게 많은 게 이 아쿠아포린 4 채널도 서브 타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채널은 뭐 이렇게 기능을 안 하다가 어떻게 되면 또 올라가고 뭐 그런 또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림파틱 플로우를 이제 연구를 이제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된 거죠. 이후에 진짜냐 가짜냐 이게 정말 실존하는 거냐 그거에 대한 아규가 많이 나오는데. 연구를 하려면 이렇게 어쨌든 플로우이기 때문에 플로우 다이나믹스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동물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트레이서를 이제 CSF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마우스 뇌를 섹션을 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이거를 보는 방법. 그리고 그 뇌에다가 그러니까 스컬에다 윈도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윈도우를 만든 다음에 그런 그 포토레이저 같은 걸로 해서 그 혈관 주변에 이런 그 형광 물질을 보는 방법들. 이제 사실 이런 방법은 사람한테 쓸 수 없잖아요. 사람한테 쓰려면 결국은 MRI밖에 없습니다. MRI를 써서 글림파틱 플로우를 보는 방법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영제라는 걸 써서 글림파틱 플로우를 볼 수 있는 건 조영제가 CSF를 타고 브레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현상 때문에 우리가 MRI로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런 이유로 우리가 그 플로우를 조영제를 써서 볼 수 있습니다. 글림파틱에 대한 개념이 막 이렇게 퍼지면서 그 타오과 교수라고 이제 그 나고야 대학에 있는 제 친구 교수거든요. 굉장히 성실하고 엄청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들 한 길만 파는 그런 분인데 아마 글림파틱 MR 관련돼서 가장 많은 사이테이션이 된 논문이 이 논문일 거예요. 근데 출판된 논문이 Japanese Journal Radiology예요. 이게 1점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 논문이 지금까지 사이테이션이 제가 알기로만 200번이 넘습니다. 그 이유가 되게 쉬워요. 되게 컨셉도 쉽고. 그래서 이 논문의 컨셉은 어떤 거였냐면은 글림파틱 플로우는 어쨌든 혈관 주변을 타고 간다. 그래서 메둘러리 베인이라고 해서 이 벤트리클의 퍼펜디큘라 여기 까만 라인이 보이죠. 요 벤트리클 옆에 이게 그 메둘러리 베인 주변의 공간을 타고서
글린 파티 플로우가 이동하기 때문에 요 방향 X축이죠. X축 방향의 디퓨지비티, 디퓨전되는 그 정도가 글린 파티 플로우랑 비례한다라는 가설을 세워서 요 방법으로 글린 파티 플로우를 우리가 그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되게 쉬워요. 사실은 DTI 찍어서 그냥 이렇게 매주하면 금방 나오는 방법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 방법은 그 개인적으로 이제 플로우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어떤 한 시점에서의 디퓨지비티 확산되는 정도를 가지고 영상을 그 매저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그 플로우를 반영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쉽게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제 혈관 주변 공간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MR을 찍어 아마 MR 연구를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실 텐데 T2 영상이나 T1 영상 보면 브레인에 이런 까만 점 T1에서 T2에서 하얀 점 이런 점점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뭘까라고 고민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혈관 주변 공간입니다.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면 아주 작은 혈관 주변에 말씀드린 페리베스큘러 스페이스라는 혈관 주변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이 공간을 따라서 그 글린 파티 플로우, 그러니까 CSF가 흘러 들어가는 그 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혈관 주변 공간을 측정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글린 파티 플로우에 장애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얘가 커집니다. 일종의 이제 그 여기가 막혀 있으면 그 앞단에 그 파이프가 이제 물이 흘러 들어갈 때 여기를 막으면 여기가 앞단이 커지는 효과. 아주 심플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여기가 글린 파티 플로우가 막히면 여기가 커진다. 그래서 이 PBS, 페리베스큘러 스페이스가 넓어진다. 이게 글린 파티 플로우의 펑션이 떨어졌다. 이거를 반영한다는 아이디어로 이것도 페이퍼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사실 페이퍼가 그 어떤 나이대마다의 어떤 사이즈라던가 어마운트에 대한 페이퍼는 아직은 충분히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요즘 나온 페이퍼는 에이지 매치트 그 컨트롤 그다음에 그런 그 뭐 디멘처 환자들 이런 그 패솔로지군 비교했을 때 그룹 비교했을 때 이쪽이 크다. 뭐 그런 정도까지는 나와 있고요. 이것도 사실 이제 브레인 볼륨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은 코호트를 만들면 이제 그런 그 인구 대비 그런 연령 대비 그런 그 정상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레인지를 만들 수는 있을 텐데 아직은 그 데이터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좀 무식한 방법인데 그 주로 이제 독일하고 중국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 CSF 스페이스에 직접 조영제를 인젝션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서는 그 아마 그 무슨 백혈병 뭐 그런 환자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뒤에 바늘 꽂고 하는 뭐 그런 장면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뇌척수액을 천자 빼내는 거거든요. 그 허리 쪽으로 해서 척추 쪽으로 이제 바늘을 집어넣으면 그쪽에 CSF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 조영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거기다 CSF 조영제를 넣으면 이 CSF 스페이스에 직접 넣어준 조영제가 뇌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거를 시그널 변화를 측정을 해서 글린 파티 플로우가 이렇게 가는구나. 아주 정확하게 잘 보입니다. 확 보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브레인이 확 하얘져요. 이거는 CSF에다가 넣어준 조영제가 브레인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고, 요거를 측정을 해서 이 글린 파티 플로우의 이제 장애나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게더리움 조영제는 포텐셜리 케미컬 메닌자이티스, 그러니까 이제 화학적 뇌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금기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못해요. 못하는데 이게 독일 이게 이런 쪽이 좀 관대한 것 같아요. 그런 챌린징한 어플리케이션이. 그래서 중국은 좀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거를 정말 동의를 받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가끔 들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실 이게 제가 이게 어떤 병인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게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그러니까 뇌수증이죠. 보시면 뇌실이 커져 있잖아요. 요게 뇌실이 되게 작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 환자는 뇌실이 커져 있어요. 이게 이제 하이드로세팔루스 그러니까 뇌수증이라는 병이고 그 CSF 플로우에 어디에 장애가 생겨서 뇌 CSF 순환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뇌실이 커져 있는 환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게돌리늄을 포함한 CSF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뇌에 많이 쌓인 거죠. 요거를 보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이 뇌수증은 CSF 플로우, 글림파틱 플로우의 장애를 동반하는 병이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증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방법이 너무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 제가 게돌리늄 디포지션 연구를 제가 했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이 하얗게 보이는 정도를 그냥 매뉴얼로 측정을 해서 얼마나 하얗냐 그냥 그렇게 리포트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측정하는 거를 좋아해서 퀀티피케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돌리늄을 많이 투여받은 환자에서 T1 매핑을 해서 봤더니 T1 매핑 값이 T1 값이 900에서 764로 줄더라. 그래서 이제 게돌리늄 디포지션을 정량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T1 매핑이라는 걸 처음 써서 이제 리포트를 했었고 사실은 이 방법이 그 게돌리늄 플로우를 정량화할 수 있는 또 백그라운드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논문을 이제 진행하면서 여기 앞에 계신 이종훈 교수께서 T1 매핑을 아주 솔리드하게 잘 할 수 있는 로버스트 그 매핑을 만들어 주셔서 지금 그 방법을 저 계속 쓰고 있고 여기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그 조영제를 이제 사람한테 할 경우에는 저는 그 IV로 주사를 한 다음에 이종훈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그 T1 매핑 기술을 통해서 그 시간대별로 쭉 찍습니다. 그래서 T1 매핑을 쭉 해서 그 브레인에 그 게돌리늄이 얼마나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시간대별로 트레이스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T1이 떨어졌다가 리커버리가 되는 정도가 게돌리늄이 브레인으로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그 신호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글림파틱 플로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주 방법 중에 한 가지고요. 하지만 리니어는 절대 안 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법이 세이프한 이유는 매크로사이클릭 에이전트를 써서 게돌리늄 디포지션이 브레인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유로 조영제를 매크로사이클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글림파틱 플로우가 왜 중요한가? 그런 이제 수많은 병들이 글림파틱 펑션과 관련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아밀로이드 베타, 그 토어프레테인 이런 것들을 그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물론 이제 많이 생기는 것과 청소가 덜 되는 이 컨비네이션이겠죠. 이제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얘는 청소가 덜 되기 때문에 이런 알츠하이머나 디멘치아를 더 나쁘게 한다, 더 빨리 생기게 한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파킨슨 같은 경우도 알파 시누클레인 단백질이 브레인에 침착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도 글림파틱의 펑션의 저하가 관여를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병들이 글림파틱 플로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저도 이제 올해 50대가 됐는데 나이 들수록 이 아쿠아프리4 채널 수가 준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글림파틱 플로우가 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아쿠아포린4 채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한 대안은 뒤쪽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그 에이징에 의해서 그 아쿠아포린4 채널 수가 준다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TBI, 그 마일드 TBI인 경우에도 그 브레인 데미지가 올 때 이런 뉴런 데미지뿐만 아니라 이런 그 글림파틱에 관여하는 아쿠아포린4 채널에 대한 데미지도 동반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코비드가 끝나긴 했지만 그 포스트 코비드 신드롬이라고 해서 그 코비드를 앓고서 회복한 환자들도 굉장히 무기력하고
힘들고 일상생활이 어렵고 이제 그런 걸 호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에 대한 설명도 이 글린파티 플로우에 연관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실제 저희 병원의 환자예요. 여기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점 두 개가 올팩터리 벌브입니다. 후각신경. 코에서 이제 후각신경인데 그 코비드에 이제 감염이 됐었던 환자고 이게 이제 저기 하얀 신호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면 저기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 코비드가 그 코로 그다음에 호흡기로 감염이 되잖아요. 근데 그 코에 이 후각신경이 이렇게 넓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을 타고서 그 코비드가 후각신경을 직접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후각신경염이 생기면서 냄새를 못 맡게 되는 환자들이 있다고 나왔었잖아요. 그 매스컴에 그게 이제 코비드가 직접 여기를 이제 그 망가뜨리기 때문이고 실제로 여기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주변에 그 신경과 함께 글린파티 플로우에 관여하는 그 패스웨이도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코 스컬 베이스 쪽이 그 스컬 밖으로 글린파티 플로우가 빠져나가는 중요한 통로라서 여기가 손상이 되면 글린파티 플로우에 어느 정도 저해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트 코비드 신드롬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 술을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럼 술이 과연 글린파티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제가 사실 이건 좀 재미삼아 제가 찾아본 건데 논문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마우스에서 그 술을 먹였어요. 그래서 이제 고용량, 중간용량, 저용량에서 이제 술을 먹였더니 재밌게도 저용량으로 먹였더니 글린파티 플로우가 좋아지더라. 다행히. 다행히 이게 약간 그 비슷한 게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면 심장 건강에 좋다고 제이커브 있잖아요. 이제 그거랑 비슷한 건데 그래서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요 저용량의 알코올이 사람한테는 70kg 성인에 얼마쯤 될까? 맥주 한 컵이더라고요. 맥주 한 컵 정도는 그 밤에 자기 전에 마시면 글린파티 플로우를 좀 계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가끔 맥주 한 잔을 하고 자기도 합니다. 안 좋아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이게 도질에 이제 커요. 로우는 한 잔인데 미디엄 정도가 한 3잔, 4잔 정도 되고 고용량은 한 10잔쯤 되는 것 같아요. 환산해봤더니. 네. 네, 좀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이게. 그러면 술 말고 이 뇌 건강에 이렇게 중요한 글린파티 플로우를 좀 이렇게 좋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이제 그런 연구도 많이 했겠죠.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잠입니다. 잠을 잘 자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연구에서 사이언스에 나왔던 논문인데 그 잠을 잔 렛의 경우에 잠을 안 잔 경우에 비해서 10배 정도 글린파티 플로우가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연구에서 그러니까 최근 작년인가 나온 페이퍼인데 10,000명 정도 코트에서 봤더니 40대 이후에 7시간 이상 자야 그 치매 위험률이 많이 떨어진다 뭐 그런 페이퍼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이 글린파티 플로우, 잠, 이게 치매 이게 거의 이제 이게 사이클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그 잠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다가 최근에는 6시간은 좀 자야 되지 않냐 그런 약간 강박이 좀 생겨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 그런 강박이 생겨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6시간 정도로 좀 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동물에서는 이게 증명이 됐는데 그때 이제 실제 사람에서도 이 수면이 글린파티 플로우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실제로 이제 발런티어를 모아서 한번 연구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21년에 발표가 됐었고요. 실제로 25명 발런티어를 모아서 그 진행을 했고 이게 사실 이제 MR을 찍을 때 한 번만 찍어서는 플로우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조영제를 넣기 전에 한 번 찍고 30분, 1시간, 1.5시간, 2시간 그리고 같은 발런티어에서 그 낮에 찍는 분은 2시간 찍고 나서 낮에는 그냥 평소대로 그냥 놀다 와. 그래서 이제 12시간 뒤에 한 번 더 찍고
요 군은 너 딴짓하지 말고 잘 자야 돼. 그래서 잘 자고 내일 아침에 와. 해서 12시간 뒤에 한 번 더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잠을 잤을 때 글린 파티 플로우가 좋아지는가를 이제 측정을 했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T1 매핑은 이종훈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신 MP2 레이즈 베이스의 T1 매핑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브레인 영역별로 그 글린 파티 플로우를 이제 측정을 했고, 이게 사실 동물 결과만큼 아주 드라마틱하게 확 차이 나진 않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약간 솔리드 라인이 좀 더 빨리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게 수면 상태에서의 그 글린 파티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자는 동안에 글린 파티 플로우가 사람에서도 좀 빨라진다. 근데 그거를 사실 이런 말씀드린 것은 제가 세계 최초로 사람에서 밝힌 연구였습니다. 그 수면에 대한 강박이 되게 이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사실 프로포폴 사건이 많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이분들이 왜 이렇게 많냐 했더니 잠을 너무 잘 잔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맞고 나면은. 근데 실제로 이제 맛 취재에 따라서 글린 파티 플로우를 좋게 하는 정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약간 마약성 진통제 쪽, 그 수면제 쪽, 케타민 이쪽은 굉장히 올려요. 그리고 보통 먹는 수면제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흡 마취는 오히려 떨어뜨려요. 그래서 실험은 안 해봤지만 프로포폴이 그 극단적으로 글린 파티 플로우를 증가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호흡 마취 많이 하면 좋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릴 때 여러 번 하면 좀 머리가 나빠진다, 뭐 그런 아니다, 뭐 그런 알고가 있는데, 사실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호흡 마취는 어릴 때는 좀 안 받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 수면 사이클 중에서 그 슬로우 웨이브 페이지죠. 그 수면 단계 중에서 그 3단계, 4단계 있을 때 이 글린 파티 플로우가 많이 증진이 된다. 이런 논문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요 연구를 하고 나서 이제 출판사에서 제안이 와서 김유경 교수하고 저희 정신과 이유진 교수님 저하고 책을 좀 내게 됐었습니다. 사실 저는 되게 운동에 진심인 사람인데, 이제 운동이 이제 우리 몸 건강, 그 머리 건강, 뇌 건강, 그 우리 심신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재밌는 페이퍼 중에 하나가 그 두 마우스가 있어요. 한 마우스는 운동을 열심히 막 시켜요. 그런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시킨 마우스에 피를 뽑아서 운동 안 하는 마우스에다가 그 수혈했더니 운동한 효과가 있다더라. 뭐 이런 효과, 이런 논문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기사 검색해 보시면 어떤 미국의 부자가 그 회춘하기 위해서 1년에 뭐 2억인가 3억을 쓰는데 마지막 방법이 자기 아들의 피를 수혈을 받는데요. 그래서 피를 이제 그 틈틈이 이렇게 그 얼려놨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맞았더니 건강이 좋아지더라고. 뭐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운동 효과가 정말 그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 김유경 교수라고 이제 저 그 체육과 저 운동하고 저랑 진심인 이 친구랑 이제 운동에 대한 책을 썼는데, 요 글린 파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운동이 뇌 건강을 지키는 게 정말 맞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4년 전에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발런티어를 모았었고, 한 구는 그 한 번만 운동을 시켰고, 그 한 구는 우리가 12주 동안 운동을 시켜서 그 운동 전후에 글린 파티 플로우를 이제 변화를 본 거죠. 그래서 일회성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닥 변화가 없다가 12주 동안 운동을 했을 경우에 글린 파티 플로우에 변화가 있다, 좋아지더라. 이제 그런 페이퍼를 냈었던 거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그 네이처 컴에 나왔었던 페이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조영제를 써서 그 글린 파티 플로우를 이제 보는 게 약간 브레인 파렌키마 내에서의 플로우는 볼 수 있는데, 브레인 파렌키마에서 그 스컬 밖으로 나가는 플로우는 볼 수 없거든요. 결국은 이제 CSF가 모여서 그 메닝지얼 림파틱스라고 해서 그 사이너스 주변에 작은 림파틱 채널을 통해서 밖으로 빠집니다.
근데 이제 이 채널은 플로우가 되게 느리기 때문에 이미지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알라딘이라는 좀 특별한 펄스 시퀀스를 그 카이스트의 박성 교수님께서 좀 개발을 하신 게 있어서 그걸로 써봤더니 요 그 사이너스 주변의 메닝지얼 림파틱 플로우를 측정하고 그거를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조영제를 이제 투여하고서 그 MRI를 얻을 때 T1 영상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엠피레이즈나 뭐 그런 3D 영상이 있는데요. 그 블랙블러드는 그 조영제를 넣고 나서 그 혈관의 신호를 다 죽여버립니다. 혈관의 신호를 죽이고 슬로우 플로우의 조영제 신호만 남길 수 있는 테크닉이거든요. 사실 이제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시퀀스라서 여기서 그 혈관의 신호를 죽여버리고 여기서 보이는 신호 중의 일부가 그 글림파틱, 그 메닝지얼 림파틱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이너스 주변에 이제 그거를 세그멘테이션하고 거기에 플로우를 알라딘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닝지얼 림파틱 플로우를 측정을 했을 때도 요 알라딘 시퀀스로 운동을 12주간 했을 때 플로우가 더 좋아지는 걸 확인했었고요. 사실 이제 요거를 여기까지만 할까 하다가 사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실제로 바이올로지컬리 어떤 그 이유로 이게 증가가 됐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테오믹스를 같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발론티어들의 이제 운동 전후에 그 블러 샘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테오믹스를 쭉 돌려서 실제로 차이가 나는 프로테인들을 쭉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분석을 했더니 뉴로 인플라메이션에 관여하는 그 팩터들이 좀 떨어지는 걸 확인을 했고, 전반적으로 저희의 가설은 롱텀 엑서사이즈가 뉴로 인플라메이션을 좀 줄이면서 글림파틱 플로우를 개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하고 잠 이외에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 로우 인텐시티 울트라 사운드를 그 뇌에 이렇게 노출시키면 이 플로우가 좋아진다는 페이퍼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뇌에 직접적으로 이제 자극을 하게 되면 뉴런의 데미지는 사실 뭐 아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성대 박진영 교수님하고 같이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쪽에서 이제 라이프를 만들어서 메닝지얼 림파틱스, 그러니까 혈관 주변에 있는 아웃플로우를 그 스위핑이라는 컨셉으로 밀어주면 이게 좋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컨셉으로 연구를 하게 됐고, 실제로 이 라이프를 계속해서 스물레시안 팔로우 했을 때 이런 글림파틱 플로우, 렛입니다. 렛에서 이제 그 인트라페칼로 이제 직접 CSF의 조영제를 인젝션하고 그 게더림의 플로우를 측정을 했을 때 이 스위퍼 그 초음파 라이프 스위핑에 의한 효과가 좋아지는 걸 확인을 했고, 실제로 이제 3D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이런 전체적인 브레인에서의 그 글림파틱 플로우가 좋아지는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스위퍼는 사실 지금 이제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그 프로토타입까지 나왔고요. 저희 여기 중간에 앉아 있는 저희 랩 식구들이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거는 원숭이입니다. 그 원숭이에서 스위핑을 해서 실제로 원숭이에서도 글림파틱 플로우의 개선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 지금 저희가 이 페이퍼를 잘 마무리해서 서미션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잘 되면 역시 사사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희 병원에 그 트리오 기계가 아직 연구용 스캐너가 있어서 제가 다행히 그 기기 책임자여서 제가 주로 저희 주말에 찍고 있습니다. 네. 사람 쓰는데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요. 마취부터 인투베이션 시키거든요. 저희 인투베이션하고 마취하고 호흡 마취하면서 뭐 이렇게 체온 유지하고 바이탈 체크하고, 사실 한 번 실험할 때 거기 붙어 있는 저희 학생 연구원이 5명 정도 붙어서 이제 케어하면서 하고, 이게 조금만 실수하면 죽거든요. 사실 저희 원숭이 2마리로 했는데 한 마리가 한 번 죽었어요.
아마도 이제 그 저체온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마취하면은 체온이 그 관리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좀 생각보다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하여튼 그 게돌리늄으로 이제 이런 글린 파티 플로우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게돌리늄이 CSF로 들어갔다가 CSF를 타고 브레인으로 들어가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글린파틱 시스템과 관련된 수많은 이제 뉴로 디저너티브 디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떤 병리나 어떤 치료법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클루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주무시고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글린파티 플로우를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상용화되길 기대하고요. 사실 저희 랩의 그 학생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